이제 우리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아, 우리 신문 기사나 이런데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정확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뭐 멀리서 봤다든지 그날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좀 끼어 있다든지 이러면 한 우리가 또 잘못 인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사람이 정확도가 한 96%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공신경망은 96%보다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공신경망은 우리 삶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이 인공신경망의 기초부터 이렇게 한번 찬찬히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배우기 전에 이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집합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고요. 인공지능 안에는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범주 안에 사실은 이제 인공신경망이 들어있어요. 우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인공신경망이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시즌에서는 이 인공신경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딥러닝의 기본적인 원리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은 그러면 아까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글씨를 만나면 이거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어라는 글씨다. 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어차피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떤 지능적인 일을 기계가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계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6장의 사진 중에서 어느 게 너구리인지 어느 게 라쿤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 좀 드리면 3장은 너구리고 3장은 라쿤인데요.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너구리하고 라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는 참 힘든데 누군가가 동물학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너구리하고 라쿤에 관심 많아가지고 너구리하고 라쿤의 사진과 너구리 라쿤을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많이 봐서 이제 너구리하고 라쿤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걸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은 자, 이 꼬리에 줄무늬가 있으면 라쿤이고 없으면 너구리다라고 구분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눈 주위에 있는 거분 부분의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얼굴 생김새가 날렵하게 생겼는지 둥글둥글하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로 너구리와 라쿤을 구분해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너구리와 라쿤을 구분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게 너구리인지 라쿤인지를 알아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진을 너구리다, 라쿤이다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또 6장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고양이하고 개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하고 개라고 하는 이 분류를 우리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개야 고양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알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귀의 모양이라든지 또 뭐 어떤 코의 모양이라든지 수염이 얼마나 긴가 이런 것들 이제 좀 잘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내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기계, 즉 컴퓨터가 이걸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 개의,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기계가 한번 해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친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내기, 언제부터 구분해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떻게 구분해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는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떤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건 고양이야. 뭐 또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막 했을 거고, 개가 나타났을 땐 또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고, 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새로운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아, 이게 고양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좀 비슷하게 생긴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분 안 되는 이런 녀석들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틀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로 하여금 이게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머신러닝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머신러닝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물이 주어지고 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고양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케이스다, 옵저베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데이터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풋이 되는 입력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하나는 출력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이 인풋이 되고 입력이 되고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인 데이터 안에는 입력 데이터가 있고 출력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요 사진이 입력 데이터가 되고 캐시라고 하는 이 라벨이 출력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은 이런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출력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출력을 알아내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덕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우면 그때 비교하면서 우리가 학습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옛날에 산수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우리한테 함수를 줬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와 y 사이 매핑이죠. 그래서 어떤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주어진 x가 있으면 얘를 y의 어떤 값으로 매핑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함수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이 박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y로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 그러니까 y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미 뭐야 어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알려줬죠. 즉 뭐냐면 x가 들어오면 이 x가 들어오면 그 x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해서 y를 내보내라 라고 우리한테 그 이제 함수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10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21.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공부죠. 학습이죠. 그런데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계학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지금 함수라고 하는 거를 f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 f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아까는 줬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5를 넣으면 11이 나오고 10을 넣으면 21이 나오고 20을 넣으면 41이 나와. 그러면 3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대입해 보면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자, 궁극적으로는 30에 대한 출력값을 알아내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이 f의 정체가 뭘까? 이 박스가 하는 일의 정체는 뭘까? 이걸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유출을 하기 시작할 텐데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미 요걸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거 2배 해서 1 더하면 20일 나고 요거 2배 해서 1 더하면 20일 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아니까 요거를 2배를 하면 2배에서 1을 더하면 60일이구나. 그래서 60일이라고 알아내는 거죠.
예. 요 과정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머신러닝 하는 과정이다. 기계학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뭐예요? 먼저 F를 알아내고 그 F를 통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그때 요 결과값을 찾아낸다. 요 놈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우리한테 이미 룰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그냥 F라고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F라고 하는 게 벌써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력이 들어오면 이 F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Y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은, 자, 요건 데이터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F를 알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뭐라는 거예요? F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F가 주어져 있고 여기는 F가 주어져 있지 않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아까 했던 얘기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찾아내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함수 찾았잖아요. 그럼 함수를 찾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X가 들어오면 그 X에 대한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Y, U를 찾아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EF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찾아낸 이 YNew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Y 해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우리가 실제 이 Y 값과 Y 해시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F 좋은 F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찾은 좋은 F는 이것이 일치하는 게 좋은 F겠죠. 그러니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자, 고양이라고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머신러닝 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F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출력을 내어주는 단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그 데이터는 보통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로 나눠질 수 있다. 보통 입력은 X라고 표현하고 출력은 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이 X와 Y들이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F를 찾아내게 되면 새로운 Xnew가 들어오면 새로운 X가 들어오면 그때 뭐요? 이걸 통해서 이 F 우리가 찾은 F를 이용해서 Ynew 값을 알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F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이제 F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fx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F를 찾아내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1차식이다 라는 걸 알면 우리는 뭐를 알아내야 되냐면 이 F를 알아낸다는 것이 기울기와 절편을 알아내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A와 B를 알아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F를 알아내는 것이 뭐냐면 이 A와 B를 알아내는 문제로 치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해졌죠.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5를 넣으면 11이 나오고 10을 넣으면 21이 나와. 그러면 3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그러기 위해서 F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 F라고 하는 게 뭘로 표현이 된다고요? 자, AX 플러스 B. 그래서 이 A와 B를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5를 넣으면 1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5A 플러스 B는 11이고 그 다음에 10을 넣으면 10A 플러스 B는 21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쉽게 우리가 A는 2고 B는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이 F를 규정해주는, 그러니까 이 F를 규정해주는 이 A와 B를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weigh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냥 파라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해보면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추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머신러닝 하는 과정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F를 찾는데, 그 F를 찾는 과정은 뭐라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F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 F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뭐 로그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명을 해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회기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회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이 파라미터를 추정해내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회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회기를 어디다 사용했냐면, 재밌게도, 자, 아빠의 키가 얼마인데, 아들은 키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아빠의 키가 입력이 되고 아들의 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키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의 아들이는 키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세상에 아빠와 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키를 이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예요? 아빠와 아들의 키를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F를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자, 어떤 사람이 171cm인데 아들의 키가 178cm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죠. 그래서 우리 171cm인데 우리 아들의 키는 178cm입니다. 그러면 181cm인 아빠의 아들의 키는 얼마일까요? 자, 데이터가 한 개 주어졌어요.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선은, 즉 이 점을 지나게 만들 수 있는, 아까 A하고 B라고 표현했을 때 이 A와 B는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1cm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한테 하나가 더 주어졌어요. 188일 때 181이야. 그러면 181 대 180 뭐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 선이 뭐예요?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찾아낸 선이 되겠죠. 그러면 185cm인 사람의 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보니까 뭐 한 7cm를 그냥 더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7이네. 그래서 또 새로운 데이터 185cm가 되면 그 아들의 키는 192cm 정도가 되겠네 라고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했지만,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두 개만 사용해서 뭐 추정해내지는 않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빠의 키, 이게 아들의 키. 그러면 여기를 가장 잘 피팅하는 선을 우리가 찾아내겠죠. 이 선을 어떻게 찾아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을 찾아내는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회계에서는 이것을 기울기와 절편을 조금 다른 노테이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라고 하는, 그래서 식으로 표현했고, 즉 뭐냐면 이 개수들을 베타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해가는 문제죠. 자, 우리한테 데이터가 이제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요 3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선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요런 선을, 요 정도 되는 선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선을 그리는 것과 이 선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야, 이 선이 더 좋은 선이고 이 선은 좋은 선이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185cm인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185cm인 아들의 키는 189cm예요. 그런데 이 선은 얼마라고 예측을 할까요? 얼마라고 예측하냐면 189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할 거고요. 이 선은 189보다 훨씬 작다라고 예측을 할 겁니다. 심지어 한 170, 7로 예측했다고 합시다. 요거는 190, 2로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실제 요 실제 값과 요 예측한 값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러가 되는데 이 선의 에러는 이만큼 크게 되고 이 선의 에러는 요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을 더 좋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 우리가 이제 실제 값을 y라고 표현하고요, 예측한 값을 y 해시라고 하면 요 둘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에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좋은 선은 뭐라는 거예요? 이 에러가 작은 선이 좋은 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제가 에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러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데이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n개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n개의 데이터가 다 에러를 조금씩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에러의 합을 우리가 최소화하자.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에러는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에러가 있고 요만큼의 에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에러를 두 개 더하면 이건 플러스 에러고 이건 마이너스 에러니까 에러가 확 줄어들겠죠. 실제는 요만큼 두 개를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더해서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아까 이거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는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했죠? 파라미터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다시 써보면 yi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정한다 그랬습니까? yi를 추정하는 것은 요 놈은 뭐예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1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1 요놈의 제곱 시그마,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최소화하는 뭘 구해야 되죠? 네,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민분을 하면 먼저 베타 제로에 대해서 한번 편민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값을 찾아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 수식을 요만큼을 뭐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베타 1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죠.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최소값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제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제곱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미분값, 즉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수식이 몇 개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베타 제로와 베타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풀면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제가 별도로 요건 설명하는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1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 베타 제로는 쉽죠? 베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요걸 그냥 요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이제 평균치를 이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한번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밑에는 xi-x바의 제곱입니다. 이건 뭐 분산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제 분산의 개념이고. 자, 근데 요 위에는 x와 y 사이의 공분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x가 얼만큼 퍼져 있느냐를 에 대해서 x와 y가 얼마나 같이 그러니까 곱해져서 퍼져 있느냐인데, 이거를 조금 이게 좀 수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서메이션 없다고 생각하고 요게 제곱이니까 요거 떼고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소거했다라고 생각하면 제곱하고 떼면 사실은 x와 y 사이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즉 뭐예요? 이게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x만큼 퍼진 거고 요게 y만큼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율에 대비해서 요게 어느 정도 되는가를, 즉 뭐냐면 이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수학적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할 테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의 정체를 알고 싶다. 그 박스 안에는 x와 y 사이의 관계, 즉 매핑 관계를 표현하는 이 f를 찾아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f를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넣어가면서 이 f를 찾아냈고, 그 f를 찾아내는 것은 뭐예요? 이 f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해기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박스가 뭐가 되는 인공식량망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에 계속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컨텐츠에서는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우리 다음부터는 제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